저는 서울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아직도 꿈에 나오고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눠보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찬란했던 20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광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이름 있는 기업이었고 규모도 상당한 곳이었죠. 면접을 보면서도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경험 삼아 본다 생각하고 면접을 봤었죠. 그런데 합격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때 동기들도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갔냐면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말 너무너무너무 일이 힘들었습니다. 광고 회사라서 외근도 많았는데 하루에 외근이 3개인 날도 있었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분명 회사에 제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 출근하고서 의자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뛰어다니기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1분 1초를 다투면서 뛰어다니잖아요. 제 꼴이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야근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야근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높은 직책의 사람들도 다 야근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광고를 만드는 되게 멋있고 빛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었죠. 다들 일에 찌들어서 다크서클이 턱끝까지 내려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벌면 뭐 하나요? 쓸 시간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는데 친구들도 못 만나고 취미 생활도 못하고 집 가면 쓰러져서 잠자기 바빴습니다. 그런 제가 연애는 무슨 연애입니까? 부모님께서 항상 말하셨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다 남자친구 사귄다고. 저 여대 나왔습니다. 물론 여자애들 다른 학교 남자애들이랑 미팅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사귀는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하루 같이 재밌게 놀고 끝나는 듯 했습니다. 2~3번 정도 나가본 미팅에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동기 애들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 꼭 대학교를 졸업하면 남자 직원이 많은 회사에 가자고요. 그리고 거기서 꼭 사내 연애를 하자고요. 웃기죠? 그만큼 저희가 사랑받는 것에 목말라 있었나 봅니다. 대학만 가면 다 하는 줄 알고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여대에 갔으니 아쉬울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웬걸, 여대를 졸업한 저는 여자들만 가득한 여초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크다 보니까 물론 남자 직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부서는 전부 다 여자였습니다. 50대 부장님 한 분 빼고요. 촬영 다니고 미팅 다니면서 만나는 남자 사람들은 정말 스치는 인연이었습니다. 촬영할 때만 보고 끝인 사이였죠. 그리고 워낙 현장이 바빠서 친해질 기회도 없었고요. 이번 생의 연애는 물 건너갔구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 팀장이었던 분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29살 때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일만 하고 살던 중 갑작스럽게 아이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두 축하를 해주면서 팀장님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팀장님이 일을 좀 잘했어야 말이죠. 저 빈자리를 대체 누가 채울 것인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팀장님의 공백을 일주일 정도 느끼니까 얼마나 대단하셨던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다들 허둥대고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일주일 사이에 잔뜩 지쳐버린 저는 부장님께 물었습니다. 부장님, 저희 새로운 팀장님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봐. 지금 다른 회사에 일 잘한다고 소문난 직원이 있거든. 거기 직원한테 이직 제안을 했는데 고민하고 있다네. 제발 하루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제 기도가 통한 걸까요? 이틀 뒤 저희 팀에는 새로운 팀장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더라고요.
왜 당연히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새로운 팀장님은 키도 엄청 크고 되게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계속 여직원들끼리만 일을 하다가 남자 팀장님이 새로 들어오니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은 일, 이미 이번 생에 연애는 글렀다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팀장님은 되게 의외인 구석이 많았습니다. 팀장님은 키도 크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인상이 세서 날카로워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엄청 까칠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엄격할 것 같았죠. 그런데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웃기도 잘 웃고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의외로 술은 입에도 못 대고 등산과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참 매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그 한 달 사이에 팀장님에게 호감을 가지는 여자들이 다른 팀에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에서 제일 예쁘기로 소문난 사람도 있었죠. 일절 기대조차 안 했습니다. 애초에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마음을 안 다치는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피어나려던 호감도 홀홀 털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팀장님의 고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때는 팀장님이 들어온 지 6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팀장님하고 둘이 외근을 나가게 되었죠. 그날 촬영이 있는 날이었는데 원래 3명 정도 모여 움직이는데 그날은 둘이 나가서 그런가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은 일찍 끝이 났는데 정말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죠. 게다가 그날 아침부터 한 끼도 먹지 못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건 팀장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소영씨, 저녁 먹고 들어갈래요? 팀장님은 부드럽지만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팀 회식이 아니고서야 직원들과 밖에서 단둘이 밥을 먹는 일은 없었죠. 커피 한 잔도요. 그런 팀장님이 오죽 힘들어서 둘이 밥을 먹자고 했을까 싶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팠던 저는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이 주변에 맛있는 일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리는 게 없었던 저는 좋다고 하고 팀장님을 따라갔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데려간 일식집은 되게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이런 곳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하면서 화려한 내부를 둘러보았죠. 그리고 곧 스키야키와 초밥이 나왔습니다. 세상에나, 저 그렇게 맛있는 일식은 처음 먹어봤잖아요. 제가 먹는 건 그냥 막 먹는 성격이라 고급스러운 식당 같은 곳은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풍미가 무엇인지 그날 알았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쵸? 여기 되게 맛있어요. 제가 사케는 많이 먹어본 적이 없지만 사케가 마구 땡기는 음식이네요. 사케 시켜줄까요? 아니에요. 혼자 술을 무슨 재미로 먹어요. 같이 먹어줄게요. 네? 팀장님이요? 네, 저 술 잘해요. 팀회식 할 때 단 한 번도 술을 안 먹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술은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맥주조차 입에 대지도 않았던 사람이 사케를 먹는다니 그동안 거짓말을 했나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따끈한 사케가 나왔고 팀장님과 함께 홀짝 마셨죠. 그런데 술 잘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잔 먹자마자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니 3잔쯤 먹으니까 혀가 완전 꼬이더라고요.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사케 먹으니까 맛있다면서 무려 5잔을 먹었습니다. 아주 만취를 했더라고요. 횡설수설하고 팔도 비틀거리고 눈도 풀리고 그렇게 못 먹는 술을 왜 먹는다고 했나 싶었습니다. 남은 사케가 아까워서 혼자 홀짝홀짝 먹었죠. 팀장님은 앞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고요. 엉뚱한 얘기들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실 소영 씨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밥 먹자고 한 거예요. 네? 팀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취하셨어요. 몰랐죠? 저 소영 씨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고백을 할 자신이 없어서. 팀장님? 자요? 큰일 날 사람인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는
팀장님은 잠이 들었습니다. 15분가량 그렇게 잠든 팀장님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원래 술 취하면 고백을 하나? 그게 주사라서 그동안 술을 안 먹었던 건가? 아니면 동명이인의 다른 소영이를 좋아하나? 이걸 내일 기억이나 할까? 정말 황당 그 자체였죠. 15분 동안 푹 잔 팀장님은 다시 해롱해롱한 상태로 깨어났고 대신 대리를 불러서 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참 황당하고 긴 하루였죠.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늦게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팀장님한테 엄청 긴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어제 일이 기억이 나는가 보다 싶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전날 있었던 일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였죠. 그런데 문자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말들 다 진심이었어요. 소영 씨 좋아한다는 것도. 저는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팀장님은 제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저만 알게끔 표현하면 참 좋을 텐데 다른 직원들 다 알아차릴 정도로 대놓고 티를 내더라고요. 좋아하는 거야 본인 자율하지만 저는 팀장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회사에 소문이라도 내고 싶은 마냥 엄청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소영씨 커피 마셔요. 출근하면서 사왔어요. 팀장님 뭐예요? 저희 커피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러거나 소영씨 회사 뒤에 새로운 고깃집이 생겼더라고요. 끝나고 갈래요? 제가 살게요. 팀장님, 그럼 우리 오늘 다 같이 회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러길 태반이었죠. 이러니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일주일 만에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졸지에 회사에서 제일 인기 많은 남자의 사랑을 받는 신데렐라가 되었죠. 탕비실 갈 때마다 수근수근, 회사 출근할 때도 수근수근, 아주 귀가 간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확 사귀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 연애는 하는 게 아니라던 대학 동기들의 말에 고민이 많이 되었죠. 게다가 어디서나 튀는 팀장님과의 연애라면 더더욱이 관심을 많이 받을 테고요. 그런데 제가 팀장님과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팀원들하고 촬영을 나갔었는데 그때 촬영지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조명이 쓰러지는 아주 위험한 사고였는데 하필 그때 어린이 모델이 조명 밑에 있었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였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팀장님이 정말 슈퍼맨처럼 몸을 날려서 모델을 보호하고 대신 다쳤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팀장님 바로 옆쪽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넘어지는 조명에 팔이 긁혀 피가 많이 났었죠. 다친 팀장님과 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팀장님이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어린이 모델이랑 조명 감독님을 걱정하는 걸 보고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반해버렸습니다. 제가 마음이 움직인 것을 귀신같이 눈치챈 팀장님이 고백을 했고 저희 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내 커플이 되었죠. 팀장님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동생과 엄청 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팀장님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평소에 전화도 자주 하고 둘이 만나서 밥도 먹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죠. 왜 그렇게 친해졌냐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남동생이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놀리고 못살게 굴었나 봅니다. 그때마다 팀장님이 나타나서 동생을 구해주었다더라고요. 그때부터 형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동생이 되었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팀장님이 공부를 잘해서 동생 공부를 많이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공부를 잘 못했는데 팀장님 덕에 성적이 많이 올라서 대학도 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팀장님에게 갖는 애정과 신뢰가 상당했던 거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동생이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형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팀장님이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부담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일 거예요. 동생 아직 자리도 잡아야 하고 여자친구도 아직 진지하지 않거든요. 놀란 저를 팀장님이 달래주었었죠.
팀장님과 만남을 이어간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그토록 궁금하던 팀장님의 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동생이 저를 보여달라고 안달이 났었다더라고요. 만나서 이유를 들었는데 팀장님이 글쎄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의외다 싶으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호감을 감추지 못하고 티를 냈나 싶기도 했죠. 팀장님과 닮은 듯 다른 남동생은 엄청 활발하고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두 사람의 우애를 확인하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알 수 있는 기회였죠. 되게 화목하고 즐겁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동생도 얼른 결혼하고 싶을 때니까 내가 빨리 팀장님하고 결혼해야겠다 하는 요상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상한 생각은 정말 현실이 되었고 저희는 1년 조금 넘는 시간의 연애를 끝내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꽤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큰 호텔에서 진행하게 되었죠. 저희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것도 꽤 크게요. 그래서 거래처 분들도 많이 오시고 회사 직원분들도 오시고 해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화려한 곳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평범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그런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양가 어른들의 도움으로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오래전부터 광고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공은 했지만 그쪽 시장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니까 회사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곧바로 회사를 차리게 된 거였죠. 남편이 그만두니까 제가 혼자 회사에 남아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회사 차린 거 다 알았거든요. 뭔가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제가 다니는 회사의 정보를 남편한테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광고 회사끼리 되게 경쟁이 심하거든요. 노출도 예민하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따라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6개월 뒤에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할 그 여자가 다방 여자였거든요.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알게 된 사이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였죠. 남편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도련님이 난생 처음으로 남편한테 큰 소리를 내면서 결혼하겠다고 악을 썼고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결혼하는 도련님한테 이왕 사는 거 잘 살으라고 응원해 주었죠. 그리고는 결혼한 지 2달도 안 되어서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원래 좀 여우 같달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저기 살랑살랑하면서 힘든 일은 쏙 빠져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렇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거기에 휘둘리시는 분은 아니신데 동서가 임신까지 하니까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랑 서방님이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서방님이 아버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동서가 반찬도 안 해먹고 맨날 서방님한테 편의점 음식 같은 거 사다 주니까 시어머니가 못 참고 반찬을 다 해서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분명 결혼할 때는 자기 요리 잘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집안 살림 꼼꼼하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거든요. 결혼하는 순간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였죠. 집안의 서방님 제외하고 누구 하나도 그런 동서를 예뻐하지 않았습니다. 탐탁지 않았지만 서방님과 결혼했으니 다 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서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내려가니까 가끔 가서 봤는데 볼 때마다 훌쩍 커 있는 것도 신기하고 정말 귀엽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동서는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겨놓고 본인 치장하는 것과 놀러 다니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서방님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 돈을 펑펑 쓰면서 놀기만 한다더라고요. 마음씨 착한 시어머니는 손주가 불쌍해서 손주를 종일 봐주셨고요.
그렇게 속이 터져라 3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와 남편 사이에도 예쁜 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준 천사 같은 아이였죠. 그런 우리 딸이 복덩이인지 딸을 임신하고서부터 회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큰 광고건도 생기게 되고 회사 규모도 점점 커졌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동서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아들보다 친구, 교육보다 유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예 시어머니 댁에 눌러 살으라니까 자기 보고 시집살이 하라는 거냐며 그럼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말하던 골빈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영이니? 네, 어머니. 소영아, 어, 지금 정환이 어딨니? 회사 나갔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소영아, 지금 정길이가 사고가 났단다. 나 어떡하니, 소영아. 어떡해. 지금 나가버렸는데 정환이한테 연락 좀 해줘라. 지금 내려올 수 있냐고. 정환이한테 물어봐줘. 네, 어머니. 바로 연락하고 내려갈게요. 안 되면 저라도 내려갈 테니까 진정하시고 서방님한테 가보셔요. 갑자기 사고라니 너무 놀라서 얼른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곧바로 집으로 온다고 했고 바로 출발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했죠. 저는 서둘러서 아이 옷을 입히고 짐을 챙겼습니다.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20분이 좀 넘게 걸리거든요. 남편이 운동한다고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하죠. 그런데 뛰어왔는지 10분도 안 되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차키 챙겨서 곧장 시댁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아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동서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동서, 지금 병원이야? 아니요, 저 가는 중이에요. 뭐? 지금 어딘데? 저 서울에 놀러 왔다가 지금 가고 있어요. 동서의 목소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 남편이 사고가 났다는데. 그런데 대체 왜 서울까지 놀러 간 걸까? 아주 속이 뒤집어졌지만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시댁 근처에 있는 병원들에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서방님이 수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운전만 했습니다. 그 표정에 걱정과 긴장이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서방님이 다친 연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하고 서방님하고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그날 거래처 공장에 볼 일이 있어서 두 분이서 함께 가셨다더라고요. 2층으로 되어 있는 공장이었는데 2층을 지나고 있었답니다. 난간이 그냥 쇠파이프 같은 걸로만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위험해 보인다 생각은 했는데 맞은편에서 앞을 보지 않고 물건을 옮기던 직원을 피하려다가 그만 서방님이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팔다리도 골절되었고 머리까지 다친 그야말로 멀쩡한 곳이 없게 온몸을 다쳤다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서방님이 걱정돼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손을 덜덜 떨면서 수술실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고서야 동서가 또 갖고도 소리를 내며 오더라고요. 본인도 멋쩍긴 한가 봅니다. 그 짙은 화장과 옷차림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여기는 우리가 지킬 테니 집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편한 차림의 동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도 서방님의 수술은 끝나지 않았고 수술실에 들어간 지 10시간이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진 의사 선생님의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서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고 운을 띄웠고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서방님은 그렇게 허무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와 함께 한동안 시어머니 곁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3일에 한 번꼴로 내려와서 시부모님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상가상으로 시아버님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 사업이라 저도 남편도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었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재정 상태가 말도 안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고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까지도 모두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어머님은 들어누우셨고 아버님은 속수무책으로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침 대바람부터 자기 아들을 시댁에 맡겨놓고 나가더니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시어머님 들어 누워있고 아버님은 아침부터 술 드시고 있는 걸 뻔히 봤으면서 말이죠. 밤 10시가 되어서 시조카가 잠들고서도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또 어디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건가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머, 소영아, 이게 뭐니? 시어머님이 동서가 주고 간 아이 가방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흰 A4 용지에 적은 편지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아이를 못 키우겠다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죽은 마당에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지가 언제 애를 봤다고요. 애는 저희 시어머니가 다 봤는데 자기는 놀러만 다녔으면서 대체 뭐가 힘들다고 애를 못 보겠다고 해요. 아이한테 애정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야밤에 저와 시어머님은 동선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집도 시댁에서 해준 집이었거든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서 생일을 눌러봤더니 열려서 들어갔는데 글쎄 자기 짐을 모두 다 챙겨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무슨 도둑이라도 든 마냥 집은 엉망진창이었죠. 아직 서방님의 짐이 그대로 있는 그 집에서 홀랑 내빼버린 거였습니다. 문득 서방님의 보험금이 떠오르더라고요. 서방님 돌아가시고 얼핏 들었는데 서방님 앞으로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그 보험금을 모두 다 챙겨서 떠나버린 거였죠.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꼴이 이게 뭐니 이게. 어머님은 개미만한 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님의 사업도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0평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던 시댁은 집도 차도 건물도 모두 다 팔고 시아버님이 어렸을 때 사셨던 20평대의 낡은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인가 싶더군요. 저는 시댁에 남아서 이사 도와드리고 집 정리도 좀 도와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비워둔 집이라 치울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끝내고 시어머님도 다시 기력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졸지의 부모를 잃게 된 시조카가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어머님, 저희가 데려가서 키울게요. 아니다, 내가 키울게. 도균이 내 손 많이 타서 내가 편할 거다. 아니, 그래도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도균이 보는 낙이라도 있어야 내가 살지. 도균이는 두고 가라.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동서 품보다 할머니의 품을 훨씬 더 좋아했던 시조카도 가족 중에 시어머님을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곁에 시조카를 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날 이후 시아버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아무래도 매일같이 과음을 하시니까 그러셨겠죠. 밥도 안 드시고 술만 드시고 그렇게 점점 아버님의 모습은 변해갔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지시고 외형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1년을 시름시름 앓으면서 사시더니 결국 아버님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남은 시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모시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화려하게 살았나 보다. 지금은 이게 편해. 이 낡은 집에서
도균이랑 둘이 따뜻한 밥 지어 먹고 그거면 충분하다. 너무 걱정들 말거라. 걱정이 되는 마음에 시어머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그마저도 시조카 학원비 같은 걸로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름에 한 번은 내려가서 시어머니하고 시조카를 살폈습니다. 시조카 옷도 사가고 장도 봐서 냉장고도 채워주고 시어머님 필요한 거랑 영양제도 채워드리고 했죠.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님의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시조카와 아주 잘 지내시는 듯 했고 마음이 한결 놓였죠. 그런 시조카가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고생했는데 그제서야 평화를 찾은 느낌이었죠. 초등학교에 들어간 시조카는 참으로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아이가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어머니는 도망갔지. 집이 망해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고 급기야 할머니와 둘이 남게 되었으니까요. 정서적으로 불안했을 테고 속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엄청 야무지고 똘똘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할 나이에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씩씩하게 자라준 아이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조카 입학식 날은 남편까지 회사를 쉬고 내려가서 같이 축하해 주었었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손이 갈 일이 많아서 시어머님께서 힘드셨을 법도 한데 이제껏 그래왔듯이 힘들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시고 정말 훌륭하게 손주를 돌보셨습니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만큼 시어머님은 참된 어른이셨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은 다 끝난 줄만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우리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의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고계라는 게 참 판이 빨리빨리 바뀌는 곳이거든요. 트렌드도 빨리 읽어야 하고 남들보다 기발해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남편의 실력은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아는 광고인 중에서 가장 일을 잘했고 그의 실력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력만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실력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아주 찰나였습니다. 그 찰나를 믿고 저희는 안도를 했고 안도를 하는 동시에 실적은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었습니다.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더니 급기야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왜 항상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까요? 어느 날 시조카가 집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무섭다고 빨리 좀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이냐니까 시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그때 애가 9살이었거든요. 일단 119에 전화를 하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병원에 앉아있는 시조카 끌어안고 미안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쓰러지신 이유는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장암 말기요. 왜 병원에 안 왔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님 안 돌보고 뭐 했나 싶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걸 왜 몰랐을까? 뭐가 바쁘다고 그런 것도 안 챙기고 살았을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졌습니다. 딸 아이는 남편이 서울에서 보고 저는 시어머님 곁을 지키며 시조카를 돌봤습니다. 갑자기 사는 게 뭔지 싶더라고요. 길게 산 건 아니지만 돈도 전부가 아닌 것 같고 일도 전부가 아닌 것 같고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길 일주일, 시어머님은 더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저희 손을 놓고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님만큼은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하실 줄 알았거든요. 참 밝고 예쁜 꽃 같았던 저희 시어머니였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져버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그냥 그만하자. 지금 그만둬도 빚더미잖아. 도균이 데리고 다시 시작하자.
끝내 남편은 회사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붙잡고만 있느라 빚만 늘고 있었거든요. 결국 회사 문을 닫고 남편과 상의 끝에 집을 팔고 시어머님과 도균이가 살던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좀 메워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의 작은 집 월세로 얻어서 내 식구 아등바등 사느니 그냥 다 정리하고 시댁으로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완전히 새 삶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딸아이도 시조카도요.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전공과 무관한 근처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그 집에 적응을 하게 되었고 저희 딸도 그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시조카와 저희도 정말 가족처럼 많이 편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시조카 생일이 2월이거든요. 없이 사는 형편이었지만 생일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도균아,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거 있어? 실내화요. 실내화 작아졌어요. 그래, 실내화 새로 사줄게. 그런데 그거 말고 생일 선물은 다른 거 골라봐. 진짜 갖고 싶었던 걸로. 큰엄마가 다 사줄게. 정말요? 그럼 인라인 스케이트도 사줄 수 있어요? 그게 갖고 싶었구나. 그럼 사줄 수 있지. 주말에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부모님 손잡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더라고요. 아이가 그게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제일 좋고 튼튼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선물로 사주게 되었죠. 저희가 살던 그 집에 마당이 작게 있었거든요. 인라인 타고 왔다 갔다 정도는 할 수 있는 크기였죠. 생일 선물을 받은 아이는 매일같이 마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 손을 잡아주면서 연습을 시켰더랬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참 인라인을 타던 아이가 무언가 생각난 듯이 아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랑 남편을 둘 다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빠, 큰엄마,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무슨 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제가 10살이 되면 항아리 옆에 나무를 꼭 심으라고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언제? 무슨 나무? 할아버지가 이 집에 사실 때요. 할머니께 꼭 까먹지 말라고 하셨대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저 보면서 우리 도균이 10살 때까진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셨어요. 항아리 옆에 나무라니.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의아했습니다. 마당에 항아리 몇 개가 모여있긴 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시아버님이 그 집에 사셨을 때부터 있던 항아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장을 담그시진 않았는데 가끔 겨울철에 냉장고에 자리가 없으면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넣어두시면서 활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쓰지도 않는 항아리들 옆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라니.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남편하고 고민하다가 아버님의 뜻을 저희가 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몰라서 동네 꽃집을 돌아다니다가 키 작은 나무 하나를 주문까지 했죠. 그리고 다음 주 주말 남편이 창고에서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항아리 옆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파냈을까? 10cm는 넘게 파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삽이 탁 하고 튕기더라고요. 안에 뭔가 딱딱한 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돌멩이가 걸렸나 보네. 창고에 홈이 있었나? 내가 가져올게. 남편이 호미와 삽을 번갈아가며 돌멩이를 꺼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커도 너무 크더라고요. 저도 장갑을 끼고 옆에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흙을 걷어냈는데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갈색 상자였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마당을 파냈는데 커다란 갈색 상자가 나오다니요. 남편은 땅을 더 넓게 파내서
그 커다란 갈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큰 상자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그 상자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남편과 저는 소리를 지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갈색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요. 글쎄, 엄청난 양의 금괴와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 허벅지를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손도 발발 떨리더라고요. 이게 대체 뭔지,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상자 안에 금괴와 현금 말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 이 상자를 열었다는 거겠지. 그리고 우리 도균이가 10살이 되었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건 내 마지막 유산이다. 남아있는 가족끼리 잘 나눠서 쓰도록 해. 유산을 바로 주면 둘째 며느리가 바로 채갈까봐 우리 도균이 10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니 이 상자의 문을 연 것이 둘째 며느리는 아니길 바란다. 나의 사랑하는 이연길 여사가 상자의 문을 연 것이라면 참 좋겠네. 못난 남편, 못난 애비, 못난 시아버지라 미안하다. 예전에 시댁에 갔을 때 안방에 금고가 하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방 한쪽에 꽤 큰 금고가 자리 잡고 있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죠.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그 금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이사까지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 금고도 비워졌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 금고에 있던 어마어마한 금괴와 현금을 상자에 옮겨 땅에 묻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금괴와 현금으로 다시 잘 살아볼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쓰지 않고 묻어두기만 하셨을까요? 아버님이 체념하신 듯 매일 술을 드신 거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만큼은 자식과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희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눅눅한 현금을 방바닥에 펼쳐서 말렸습니다. 금괴 값어치를 계산하고 현금을 세어보니까 자그마치 40억 상당의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알고 지내던 변호사와 연락을 해봤죠. 유산 상속세를 내야 하잖아요. 변호사분도 변호사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직접 저희 집까지 내려와서 상속세 내는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상속세를 제대로 잘 내고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그 돈으로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하나 막막했던 억소리가 나는 꽤 큰 빚을 다 갚은 뒤 저와 남편, 딸아이와 시조카는 다시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다시 잘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고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잘 살자. 다시 시작해보자.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될 거 아셨나?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 나 이제 사업 안 하고 다시 회사 취직하려고. 그동안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 여보. 서울에 오게 된 저희는 일단 자리부터 잡았습니다. 집을 구하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남편은 다시 광고업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큰 마당에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다시 취직을 할까 하고 몇 군데 서류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부터 탈락이더라고요. 애 있는 경력 단절 엄마는 취급도 안 해주나 봐요. 딱 한 군데 면접을 봤었는데 거기서도 면접 질문이 애가 있는데 어떻게 회사 일을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은 없지만 공부하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해봤습니다. 육아와 병행하면서 하려니까 쉽진 않았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고 공부 시작한 지 2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사로서의 새 인생을 살고 있죠.
참 짧은 인생임에도 다사다난합니다. 정말 많은 돈 만지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족을 잃어보기도 하고, 돈보다도 귀한 건강 때문에 가족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사람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을 본 이상,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돈을 너무 쫓으려고도, 너무 낭비하지도, 너무 허우적대지도 않아야 하지만, 내 지갑 관리 정도는 잘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분명 많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사무치게 그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아보려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리지 못한 아주 귀한 날들이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허비하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하루입니다. 라는 말이요.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사랑스러우셨던 우리 어머님, 든든한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님, 밝고 좋은 에너지가 가득했던 서방님, 이 소중한 저희의 가족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와 둘도 없는 제 시조카 도균이 잘 키우면서 하루하루 허투루 쓰지 않고 아주 알차게 오래오래 살다가 가족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